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고 90일째를 향해 가고 있는 세월호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5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93명의 사망자와 아직 11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미 사고 전에 참사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먼저 인천항만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배를 개조하며 변조한 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국선급의 경우 보건성 검사에 부실한 수행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경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당하게 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 대응도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을 하면서 적절한 사전 구조 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이나 이동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 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난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역량이 부족해 기관 간의 혼선을 빚어 사고 상황을 왜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사고 후 배 안에 있었던 승객과 선원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렸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향응수수 등 비리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당시 다른 방송사는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할 때 KBS는 처음으로 전원 구조 방송을 했다면서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가 확인 과정이 제일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가재난주간 방송사인 KBS의 미흡한 재난방송 시스템과 보도 준칙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 대상이었던 MBC는 국조특위에 돌연 불참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선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또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은 또다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부분은 잘못된 조타와 고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대부분은 화물 과적과 고정 작업, 증개축 등은 청해진 해운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해경 구조대원들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승무원을 재판하는 광주지법 판사들이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청해진 해운의 소유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세월호 대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통해 배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결과는 배가 급하게 기울어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일부 승무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이 피해자 수를 줄일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 목포에서도 지난 7일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했던 광주지법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 제주 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 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 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관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박보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조금 전 이 세월호 참사의 기관 보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전해드렸는데요. 진도 VTS의 자세한 중간 감사 결과 박보영 기자가 알려주시죠. 네, 감사원이 공개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는 사실은 물론 사고 직후 승객들의 소중한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먼저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가장 먼저 사고를 감지했어야 했는데 야간 근무에서 정해진 정규 인원 2명이 아닌 1명이 근무했던 탓에 사고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도 VTS는 사고가 일어나고 16분이 지난 9시 6분에서야 목포해경의 통지를 받고 사고가 나게 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진도 VTS는 또 9시 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며 배 안에서 승객들의 위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이를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최초 세월호 사고를 접수한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허둥지둥한 탓에 피같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허비한 이후에야 소방 헬기 출동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전남소방본부장이 전남행정부지사를 헬기로 태우려고 시간을 지체한 탓에 10시 37분이 되어서야 헬기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 112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출동에 나섰지만 바로 옆 해경 전용 부두에 전박 중인 상황 대기함 대신 버스와 어선을 타고 가느라 세월호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낮 12시 13분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구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관제센터나 해경 등의 소속 기관이 근무 태만, 책임 회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에 세월호는 3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네, 현재 세월호 수색은 진도 주변 해역의 기상 악화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앞으로의 수색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범대본이 발표한 향후 대책 계획에는 사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 설명한 것에 가까웠는데요. 먼저 범대본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대형 함정 5척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입된 중소형 선박의 경우 지금과 같이 파도가 강해지면 피항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수색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호흡기에 대한 시험 잠수를 다음 주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색구조 TF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제호흡기 전문팀이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 대해 정밀 답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태풍 너구리 때문에 이 바지선도 피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색이 상당히 더뎌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높은 풍속과 파도 때문에 바지선을 비롯한 중소형 함정들이 모두 피항한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기상 여건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색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약과 링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0일이 넘으면서 실종자 11명의 가족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에는 곳곳에서 링거와 약봉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병원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영양제로 버티면서도 끝까지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큼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줄곧 저자세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불법 대선 자금 전달에 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른바 차떼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 도중 국정원 직원이 청문위원과 질의 자료를 확인했다는 소동이 벌어져 논란 끝에 4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추밭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2004년 여주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최근에 고추 모종을 심어 위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직무 능력 검증에 치중하며 최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 자리에 적임인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복무 중 해외 연수를 받은 사항, 또 포스코 사회 이사를 하며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후보자별 쟁점들을 박보영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네, 박보영 기자, 먼저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8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서게 되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먼저 최경환 후보자의 쟁점입니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방안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측은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야당은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아들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후보자와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군 법무관으로 복무 중에 박사과정을 하며 시간 강사로 출강한 의혹과 대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하며 억대 수당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직업교육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혁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의 쟁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의혹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의 논문을 베껴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12년간 한국교원대의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10편 중 9편이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제자 학위 논문 요약본을 교내 학술지에 내고
학교로부터 연구비 1,57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자들에게 언론사의 칼럼을 대필시키거나 특강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의혹과 사교육업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자신의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퇴직자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2009년 22명에서 작년 3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재취업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53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 등 출자 회사로 이동한 한국철도공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자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 출자 회사를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공기업 자회사들은 모기업과는 달리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경영 상황을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 자회사들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진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기업 직권조사가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구매 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 지원을 한 행위, 통행세 관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대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또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리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 여부도 살피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의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직 직권조사가 끝나지 않아 처벌 수위 등은 결정된 바 없지만 엄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제2차 총선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여야의 의석 경쟁이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지역색이 비교적 옅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은 동작을과 수원병, 경기 김포와 평택을 등 기존의 4개 지역구를 지켜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서울의 유일한 선거구인 동작을에 전력을 다하고 수원의 3개 지역구에서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 수도권을 바람몰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9개 지역구 중 총 6곳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서울의 상징성과 출마 인사들의 중량감을 고려했을 때 동작을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선거의 승패를 판단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730 재보궐 선거지역 중 서울 동작을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전략공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후보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선택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미래 세력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30 보궐선거에 대해 박보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해운대 기장갑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후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730 재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오 전 장관은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마 여부를 놓고 과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이번 재보선에 대한 정치적 시대적 요청에 감히 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선거 대결에서 49.3%를 득표하여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진 부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편으로 오 전 장관이 보궐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오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컸지만 막판에 불출마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 이번 재보궐선거의 유일한 서울 지역구인 동작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인물을 영입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특히 가장 영입에 공을 들이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전남 고흥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기회는 있다면서도 남감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공천이 어려워지면서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 전 의원의 부인인 김영명 여사를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 전 의원 측에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원 정 지역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결국 출마를 결정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현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초 임 전 실장은 경기 평택에 출마를 원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역구였던 수원 영통에 출마하기를 바라는 당의 요청으로 출마 여부를 고심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730 보궐선거에서 출마하기로 확정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수원 을 후보의 정미경 전 의원, 평택을 후보의 유의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충북 충주 후보로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을, 울산 남구 을 후보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수원 을과 충주, 울산 남구 을은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평택 을은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전남 나주 화순에서는 단독 지원한 김종우 전 나주동강 농협조합장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인데요. 7일 열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선거의 15개 선거구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 곳은 총 9곳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의 노조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선거용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한 것부터 전교조와 정부 사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전교조 교사의 조퇴 투쟁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업권 침해를 들어서 과잉 대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법에 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 면직 조처를 하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애초 전임자의 복직 시한을 제시한 날은 지난 3일이었으나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일에서 19일로 복직 명령을 내려 교육부가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단 한 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기회를 더 주자는 차원에서 2주간의 기간을 준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과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교조와 관련한 법의 노조 논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교원노조법에는 해고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시작된 거죠. 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교조는 총투표를 실시하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이후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했으나 지난 6월 패소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인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 원칙에 위배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또 공식 첫 기자회견에서도 전교조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이제는 소모전을 끝내고 퇴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가는 것 같다면서 종북 논쟁에 편승해서 통치를 안정화시키거나 반전교조 정서에 편승해서 선거를 치르는 후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이 성숙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자칫 전교조 교사 처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다 혁신학교 등 주요 공약들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내 일반고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사고의 지원을 강화하는 향후 서울교육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가 제자리를 찾고 일반고로도 충분한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1일부터 활동 중인 일반고 전성시대 TF의 실태 조사 진단에 따라 일반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인수위 측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이용해 진로에 특화된 수업을 확대하거나 혁신학교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는 폐지에는 파급 효과가 많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2015년에는 현 제도를 유지할 뜻을 비췄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과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음 학기까지 최대 10곳의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학교별 지원금도 현행 6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과도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혁신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학교가 혁신, 미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대회 참가 공식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선수 임원단, 응원단의 안전 문제 등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45개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 게임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회 개막을 약 4개월 앞두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참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북한 선수단을 위한 지원 업무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파견할 응원단 규모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의 3분의 1 수준인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의 김경성 이사장은 체제비 등 지원 없이 북측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이 외부에 대남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288명,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03명,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124명 등 총 3차례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는 약 150명가량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역도와 유도 등을 앞세워 금메달 10개, 종합 10위 정도의 성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도와 레슬링 등 투기 종목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강세를 보였고 또 에이스 김형봉이 있는 탁구와
양학선의 라이벌로 유명세를 탔던 리세광의 체조도 메달 종목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9개로 종합 9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를 마지막으로 9년 만에 응원단을 보내는데요. 그만큼 관심도 높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녀 응원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응원단은 어떻게 꾸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기자, 이 북한이 미녀 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이 이번이 4번째인데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이 응원단 출신이죠? 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인 리설주는 지난 2005년 인천아시아 육상대회에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17살의 리설주는 예능인재 양성기관인 금성학원 학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에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은 아니었지만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식의 북측 기수단이었던 조명에는 서구적인 외모와 춤솜씨로 인기 가수 이효리와 함께 한 휴대전화 광고에 출연할 정도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응원단은 지난 5월부터 평양체육관에서 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여성들이 응원단에 포함되나요? 네, 이번에도 김일성 종합대학과 예술대학에서 뽑힌 미모의 여대생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응원단에는 아리랑 공연에 출연했던 어린이들과 예술 공연을 위한 전문 예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발표에서 주목되는 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식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번 북한의 응원단 파견 선언에 따라 친박 핵심 인물인 유정북 인천시장이 박 대통령을 보좌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이 스포츠 정신을 넘어 사실상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포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부산시가 북한 응원단 경비로 1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2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57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번 응원단의 체류 비용은 어떨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북한 응원단의 남한 체류 비용은 북측이 독자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남측의 요청이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상당수 우리가 많은 부분을 부담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응원단 비용은 참가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는 북한 응원단 참가 결정을 반기면서 이번 참가로 일반인의 아시안게임 관심도가 높아져 마케팅 수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 운영비 5천억 원 중 2억 500억 원을 마케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도 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여론방송의 박보영 기자입니다. 네. 네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먼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국과 또 응원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참가국은 OCA 회원국 45개국인데요. 응원단은 자발적으로 오는 거니까. 네네. 제가 연락을 드린 게 이번에 북한의 응원단이 참여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 조직위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네.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협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게 되면 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직위에서 확정되거나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나 아니면 이번 게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같은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안게임 하면 아시아의 이제 45개국
뭐 인구가 45%잖아요. 네. 아시아에 있는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되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인천이나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대회를 치름으로써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가 제고되고 네. 시설 인프라, 또 관광객들 이렇게 되면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시민들도 큰 대회를 치르면서 외국 손님들을 많이 맞고 되면은 그 시민들의 프라이드랄까, 또는 이제 인천이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관문 도시인데 그런 시민 의식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평화와 화합의 라스트 이제 100명 물범이고요.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는 네.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퍼펙트 아시안 게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서 네. 홍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지난번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이런 데 이제 북한 응원단이 오면 네.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입장권 판매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는 오전 9시 중심 기압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0일의 중형 태풍으로 성장해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240km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당초 예상보다 일본 쪽으로 많이 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너구리를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태풍이 경로가 북쪽으로 계속 향하지 못하고 일본 규슈 지역으로 많이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에는 9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등 내륙 지역에는 너구리의 예상 경로와 멀리 떨어져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돌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제주 인근 해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40m의 폭풍이 불겠고 남부 내륙과 동해안에도 최고 25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8일 울산 지역에 비를 동반한 낙뢰가 내리쳐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일부가 정전됐습니다. 한국전력 울산전력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 용현 변전소에서 전선로가 낙뢰를 맞아 순간적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동서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전이 되면 설비 내 원료를 제거하고 다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가량 4공장 가동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와 관련해 기상청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론방송의 박보영 기자인데요. 네네. 현재 오고 있는 태풍 너구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네.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풍은 9시 현재 위도 30.1도, 경도 126.3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강도는 강한 중형 태풍입니다. 지금 현재 북동진하고 있고 시속 21km로 이동하고 있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제주도하고 네. 제주도 앞바다, 제주도 남부 남해안 지역하고요. 네. 지금 태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중이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내륙에는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이번 태풍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태풍의 영향은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상하고 남해안 일부 지역 정도만 그 태풍의 어떤 이동하면서 직간접 영향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태풍의 원인은 어디에서 혹시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지금 태풍은 항상 그 360을 발생을 하는데요. 태풍 발생 구역에서. 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7월 4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너구리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을 하였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전향을 가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는 북북동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1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네. 혹시 이 태풍이 소멸 예정 시기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예상을 혹시 되어 있나요? 지금 한 7월 12일쯤에는 이제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으로 기준으로 네. 12시간 이내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민병대에 장악됐던 주요 도시들을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정부군이 6일까지 동부 도네츠크주 북쪽 4개 도시를 반군들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민병대는 지난 4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민병대가 교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군이 민병대의 최대 거점이었던 슬라반스크를 장악함으로써 민병대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합리적인 평화안을 내놓고 휴전회담을 거듭 제안했는데도 무장 세력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리주의 무장 세력은 전술적 차원에서 부근 마을로 일단 철수했지만 곧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무장 세력 수뇌부가 여전히 건재하다며 휴전 협상과는 별개로 동부 진압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칠러 무장 세력 측은 러시아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또 동부 지역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재개하고 미국의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1차 대립에 이어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의 협력 협정 체결로 러시아와 주변 소련권 국가 간의 마찰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러시아가 위생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몰도바의 정육 제품 수입을 금지했고 전날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치즈 등 유제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러시아의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EU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3자 회담을 열어 우크라이나 EU 협력 협정 체결에 따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의 시작이 된 크림반도 사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1989년 구소비에트 연방이 독립했을 때부터 예견된 대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구소련의 행정구역의 일부였는데요.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련인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게 됐는데요.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자신들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다시 돌려달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에는 항구가 대부분 얼어붙는데 그에 비해 크림반도는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이 가능한 유일한 항로이자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가 해상 교두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 크림반도 대립이 격화된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서부와 동부로 성향이 나뉜 탓이 크죠. 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이후 정치적으로는 이미 동서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네르프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로 나누는데 서쪽은 친유럽, 동쪽은 친러시아 성향으로 정치 노선이 나뉩니다. 처음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당시에는 동부 출신들이 집권했는데요. 그런데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동부 출신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서부를 중심으로 반정부 혁명인 오렌지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서부 출신의 유센코 대통령의 실정에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부는 EU에, 동부는 러시아에 기대 경제적 도움과 원조를 받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도 이 득실을 계산하기 바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은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는 크림반도의 지역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의 합병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폴란드의 민주선거 25주년 기념식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EU의 경우 러시아와 3위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 역시 러시아로부터 3분의 1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중순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시 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네. 또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과 수출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정책과 유럽의 에너지 자립 노력에 맞서 글로벌 가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북아시아 LNG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유럽연합은 가스 수입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고 이 물량의 절반 정도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 중재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스 가격, 국경 통과료 등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LNG 도입 검토, 유럽으로부터의 가스 역수입 확대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면의 최근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누리꾼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낸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박보영 기자, 먼저 세월호 소식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세월호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아이들이 손가락이 부서지도록 고통 속에서 숨져갈 때도 숨진 후에도 해경은 아이들의 생명보다 VIP와 장관들의 의전과 안위만을 생각했죠.
살인 조직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정말 좋지가 않다. 순간순간 웃고는 살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이 즐겁지가 않다. 세월호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 화가 난다.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이 아까운 새누리당원들의 세월호 특위, 저들의 학창시절 모습이 몹시 궁금하다. 저런 인격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구나 싶다. 오늘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선원들 재판이 열리는 날, 안산에서 내려가는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은 오늘도 노란 우산을 들고 인간띠를 이었습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타까움과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군요. 또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는 질의는 안 하고 최경환 후보 칭찬만 하고 있네. 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예전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오늘도 보니 신상 문제, 도덕성 문제는 거의 없었고 정책 검증으로 되는 게 다행이다 싶다. 지금 뭐 하십니까? 인사청문회 낙마 1순위 김명수의 전부 2순위 없음. 지금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새정치연합의 억지스런 보궐선거 전략 공천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언론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 문제가 주목받는다. 이러니 현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야당을 선택하지 않는 것. 수많은 의혹에 대한 후보자들의 잘 기획된 답변,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과합니다. 설사 이 사과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들 모든 범법 사실에 면죄부가 생기는가? 누차 말하지만 후보자들이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교육감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본인 아들은 둘 다 외고 졸업시켜 놓은 다음 이제는 일반고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출세 사다리를 치우려고 하네요. 내 아들은 둘 다 외고 졸업했으니 이제 상관없거든요. 법의 노조 판결이 박근혜 정부 선거 전략이니 6만 전교조를 적으로 둘 거냐느니 지금 고작 불법 집단 6만을 내걸고 정부와 국민을 위협하는가? 라는 등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9년 만에 남한에 오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이 15억이란다.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걸 받아준 것만 해도 그쪽에서 감지덕지할 일이지. 체류 비용까지 인천시나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대 이런 것도 적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미녀 응원단 약 100명이 온다네요. 북한에서도 특별한 계층의 엘리트 집단이라네요. 그나마 인천 아시안게임에 흥행적 요소 한 가지 추가요. 북한 응원단 안 받았으면 좋겠다, 빛 좋은 개살구다 등 누리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흥행의 요소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9호 태풍 너구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일본 쪽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리꾼들도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태풍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너구리가 제주에 조만간 당도한다는데 내일 광주 출장, 태풍에 실종됐으면 좋겠다. 태풍이 다가고 있다는데 제주도는 아직 고요하다. 태풍 너구리 예상 경로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 없기를. 일본은 직격탄을 맞아서 어쩌나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들려주시죠. 네. 부동항과 가스관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놓칠 리 없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가스가 끊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과거 코소보를 피로 물들였던 유태살인마 시절의 상황과 뭐가 다른가? 그저 모스크바 가까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협잡의 결과는 지역 국가의 피로 물들었을 뿐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감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는데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슈 포커스 오늘은 세월호, 인사청문회,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의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